네. 청년 고전에서 길을 찾다. 자, 이제 길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전과 교양을 접근할 것인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고전을 읽고 교양을 찾는 그 이론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양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첫 번째 사례는 데라다 도리코, 일본의 물리학자이자 문필가, 아주 에세이를 잘 쓰는 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일본의 대문호 나스네 소세키의 중고등학교 시절 제자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요즘 뭐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방지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 방지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 데라다 도리코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글 같은 게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이 몇 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요. 무슨 말이냐? 한번 구더기의 효용이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더기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하고, 아유 정말 끔찍해, 아유 그냥 무조건 눈에 뜨이면 다 박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구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왜 유용하냐? 첫 번째는 짐승의 죽은 사체에 번식해가지고 그 짐승의 썩은 살점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자연의 청소부라는 거죠. 이 구더기가 다 먹어치우니까 정말 이 자연의 청소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거죠. 우리도 왜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약도 쓰고 안 되고 그럴 때 특수하게 좀 인위적으로 배양한 구더기겠지만, 그 구더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상처를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도 한번 제가 봤거든요. 말 그대로 구더기는 자연의 청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더기가 자랐으면 뭐가 되죠?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파리 얼마나 싫어요. 파리가 앉으면 그 세균 퍼트려 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킨다. 우리가 그래서 파리하면 파리채를 잡고 무조건 파리 박멸, 파리약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파리도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균을 이래저래 옮겨 다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줘가지고 우리 몸을 백신 공장으로 만들어준 기술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구더기, 파리하면 다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데, 구더기는 자연의 청소고 파리는 백신 공장을 만들어주는 기술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이 구더기나 파리를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생태계 균형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생태계의 어떤 역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걸 벌써 지금부터 한 80년 전, 이때 벌써 그 당시 뭐 특별하게 다른 요즘처럼 아주 정밀한 과학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예측을 한 거죠. 아주 상식적인 사고의 맹점을 딱 하나씩 따져가지고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죠. 실제로 오늘날의 생태계나 환경학을 보면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나무 짚으로 집을 지었는데 워낙 주변에 벌레가 너무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죠.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하니까 그 벌레를 없애는 이제 농약이랄까 여러 가지 약을 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뭐 편안한 밤을 이제 보내게 됐다라고 좋아했는데, 몇 달 안 가가지고 집이 다 썩어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니까 그 소리를 내는 벌레를 없애다 보니까 그 벌레가 잡아먹는 또 다른 벌레가 그 집에 번성하게 돼가지고 그 집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라는 것은,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적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요것 500원 내면 500원이 나올 거다. 요것이 원인이니까 요것을 하면 요게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선적일 때는 맞아요. 그죠? A나 B가 통제될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할 때는 맞는데, 이 자연계는 아주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데라다 도리코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거는 A가 문제면 이 문제의 원인을 없애면 B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뒤집어 엎었던 거죠. 또 이 데라다 같은 경우가 자연재해와 국방이라는 글이 아주 유명해요. 이 글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계속 군비정강을 하고 침략을 나가는데 이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인간 세상의 일은 오히려 서로 외교도 하고 설득도 해서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있는데 자연은 뭐냐 이거죠. 자연은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지진이 나는데 지진 좀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진도 9를 진도 7로 줄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국가 방위의 대상은 뭐냐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비꼬는 거죠. 괜히 뭐 있지도 않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쓰나미라든지 지진을 더 연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일본 복수주의랄까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를 아주 저항하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애국의 방식도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들 때로 뭐 국군, 국방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재해 대처하는 것도 훌륭한 애국자라는 식으로 항상 상식을 뒤집는 이런 어떤 글들을 가지고 아주 지금도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네라다라는 물리학자의 사례처럼 모두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일상의 상식과 경험을. 아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안 떨어지고.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뉴턴이 그런 걸 보고 뭐가 저렇게 힘이 작용할까라고 해가 위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아래로 떨어질까? 누구나 넘어가는 일상의 사고 경험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는 믿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이 데라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부더기 파리 그리고 진정한 국방은 뭐냐라고 할 때 남들은 그냥 뭐 군대 키우고 그죠? 부더기 파리는 없애야 된다 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이제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하는 마음이고 교양과 지식성을 찾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지식을 찾는다, 채워 넣는다 말을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우자, 알차게 채우자 하는데 저는 잠깐 좀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자꾸 균열을 내는 거예요. 자꾸 틈을 내는 거죠. 이 책을 읽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 책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책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의 효용성 아닌가. 그 책의 어떤 정보를 그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단순하게 복사하는 것이 과연 나의 교양이 될까 이거죠. 오히려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비춰보는 거죠. 내 생각. 정말 이 지금 데라다 도레이크처럼 부더기 팔이 다 엎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 부더기는 자연의 청소부고 파리는 우리 전쟁력을 높여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번 자기 주변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교양과 또 고전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가 된다. 그대로 믿지 말고 항상 비판적으로 왜 그럴까?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접근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데라다 도레이크의 이런 책들을 한번 나타나듯이 항상 비판과 상식을 뒤엎어 보이려는 생각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유태인의 사고방식을 접근법에 한번 들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유태인 하면 음모론이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1%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노벨상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0.1%.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태인이에요. 미국에서 유태인 해봤자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유태인 인구가 한 5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억만장자의 40%는 유태인이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지금은 좀 계속 사주가 바뀌긴 합니다만 그 국제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같은 사람도 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 의견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영화들, 할리우드의 어떤 메이저 영화사들일까 이게 다 유태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경제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장 영향을 주는 미국의 로스차일드, JP 모건 이런 것들도 다 유태인 소유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유태인이죠. 냉정히 말하면 20세기 지금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도 있잖아요. 원자 폭탄의 어떤 이론적 기초를 깎아준 아인슈타인.
그리고 20세기 세계를 완전히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든 마르크스. 그리고 우리 정신분석학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해준 프로이트. 이런 사람도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음모가 있다. 유태인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 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몇 명 유태인이 비밀리에 무슨 무림 비기를 전해주듯이 이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유태어를 쓰고 밖에서는 다른 나라 말을 쓰니까 그 나라 말을 그러니까 이런 바이링구얼 이개국을 쓰는 것들이 뭔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활성화시킨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 또 어떤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리카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 했죠. 그 유태인들이 결국 혁신적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우생학적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해석은 이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유태인들은 항상 이노베이티브한 사고방식을 적정한다는 거죠. 이노베이티브하면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혁신을 하느냐? 간단하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 사람들이 예전에 중세시대를 보세요. 중세시대 때 이제 기독교, 종교가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자, 그럴 때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유태인이 제일 나쁜 놈들. 신을 죽게 만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정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농사도 못 짓고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중세는 농업으로 살아가는데 농사도 못 짓고 땅을 소유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해낸 게 사람들이 시대던 고리대금을 해내고. 근데 그 고리대금업이 결국 좀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셰익스피어 희곡에 베니스의 상인봉, 샤일록이 살 인파운드를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돈을 안 갚으면 심장이 살을 베게 된다. 죽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됐는데, 자, 사실 결국 그건 극단적인 예고, 나쁜 인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창출. 그래서 만든 게 금융을 만들어요. 주식에서 우리가 말하는 선물거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 주식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사고 팔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예전에 뭐 영화 이런 게 없잖아요. 영화라든지 쇼 비즈니스. 사람들 모아놓고 자 무슨 재밌는 쇼를 하니까 구경 오세요. 전부 유태인들이 나와요. 안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 농사는 못 짓게 하니까 우리 뭘 갖고 먹고 살아야지. 금융을 해야 되고 쇼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뭐 영화를 만들고 언론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머지 돈 쉽게 버는 거는 전부 다 그 사회 주도 세력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없는 새로운 것을 그래서 금융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만들어내고 영화 쇼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혁신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을 교육을 시키냐. 그 사회나 집단이 믿고 신봉하는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본 물리학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식을 항상 해서 왜라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유태인들의 교육은 그것이 체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냐?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유태인들 일단이 기독교를 아주 믿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태인은 나쁜 놈들이야. 주 예수를 팔아넘겼어. 그리고 유태인 놈들은 고리대금을 해서 사람들을 자, 이렇게 해가 그거를 그래서 아들이 가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엄마, 우리 유태인들은 나쁜 놈들이래, 악마들이래.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아니야.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유태인들을 억눌러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교육 안 가르치면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그 집단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좋을까 하고 계속 생각해요. 그 집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의사나 기술자보다는 여기서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고실내가 판검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판검사가 되고 좋은데 갑자기 이 사회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이 사회 체제가 바뀌고 그럴 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질서를 지켰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만약에 떠날 때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제일 좋다고 안 하고 천시하는 의사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가도 사람은 어차피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기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할 때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의심하는 태도가 이제 몸에 익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 제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공부해보니까 더 이상 안 돼. 나도 좀 열심히 해봤는데 난 쟤는 못 이겨.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쟤는 진짜 못 이겨. 사람은 항상 한계를 두길 좋아해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편하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 편하잖아요.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은 나는 노력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인간이야. 우리 부모가 돈도 이거밖에 없어 안 돼. 나 생긴 것도 이거밖에 안 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끊임없이 사회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못 참아요. 남들이 또 규정하잖아요. 너는 대학도 이거밖에 안 나오고, 너는 집안도 이거밖에 없고, 너는 얼굴도 이렇고, 너는 몸도 이렇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B급이야, 너는 C급이야. 그거 자체 얼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은 달라라고 계속해서 그 한계를, 나에게 한계를, 사회가 나에게 한계를 주려고 하잖아요.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말하면 객관적으로 보자. 너 키가 얼마고 뭐든지. 그거 다 그거 하는 거야. 쫙, 이제, 난 그거 불신해. 라고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야. 결국은 유태교육의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유대에서 가장 영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 고대 부족들이 전투를 벌일 때 100명과 100명의 군대가 딱 싸움을 하면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A 부대에서 가장 힘이 센 용사가 나오고 B 부대에서 가장 힘이 센 용사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1대1로 싸움을 할 때 아무래도 신장이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칼과 창으로 싸움할 때 리치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 복싱을 할 때 신장이 크면 리치가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속한 부족들이 민족이 이제 군대 전쟁을 하는데 자, 1대1 싸움하는데 이 다윗의 유태족으로 다 이제 졌다고 보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지금 2m가 넘어가는 거. 저런 장대한 장수를 상대로 그리고 다윗은 너무 키도 작고 이래갖고 우리는 이미 게임은 볼 것도 없다라고 낙담이 있었는데 이 바로 다윗은 바로 유태의 사고방식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죠. 너희들이 규정한 대로 나 살지 않겠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키가 작고 몸집이 왜서 해가지고 골리앗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보잖아. 근데 왜 그렇게 보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리치가 신장의 차이에서 팔의 리치가 짧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발상을 바꿔보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지금 팔이 짧은 것은 생체적인 조건이니까 이거를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새로운 수단을 채택해갖고 내 팔을 길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갑옷을 붙여서 하면 두껍게 입고 있어. 방어를 해는. 근데 그 대신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내 안전성은 방어는 하지만 스피드, 공격에 따라 스피드는 둔해지지 않냐죠. 그러면 나는 이 갑옷을 안 입어가지고 몸을 날렵하게 하는 대신 스피드를 올리겠다. 그러면 나는 두 가지 조건. 내 신장, 리치의 짧음을 그걸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늘리는 것 하나. 그리고 안정. 갑옷이냐 스피드냐에서 나는 스피드를 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게임의 룰을 완전히 재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만들어냈느냐? 자기가 돌팔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림매끈이라고 하는데 그 돌을 고무끈 같은 데 있죠. 끈에 묶어가지고 윙윙 돌려가지고 딱 때리면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게임을 이제 결투를 딱 하러 왔는데 자 전부 다 뭡니까? 골리앗은 안 그래도 큰 거인이에요. 스피드가 좀 둔하잖아요. 몸까지 키가 크다 보면 몸집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갑옷도 엄청나게 두껍게 입었죠. 방패도 하고 투구도 쓰고 여러 가지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둔해요. 근데 다윗은 아주 뭐 그냥 갑옷을 안 입어버린 거죠. 아주 날렵하게 하고 그리고 창이나 활 대신에 돌팔매 쫙쫙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로 창도 없고 칼도 없는 다윗이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들의 규정에서 나 끝나서 게임은 끝나서 객관적으로 보자.
객관적, 우리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너 키가 얼마고, 뭐 우리를 이 청년들에게 관장하는 넌 IQ가 얼마고, 스펙도 안 좋고, 너 인턴 몇 군데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토플 점수가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나는 이 판을 바꿔버리겠다. 그럼 내가 가진 것들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의 전쟁터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참 다양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아주 최신 금융공학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나라를 들였다 놨다 하는 돈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대신 또 인간은 정말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극한적인 지역에서도 또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걸 다 살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금융인이 밀림에 가면 가장 볼품없는, 가장 생존력이 약한 인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건 바꿔줄 수 있는 재능이지, 그 재능이 모든 재능에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나는 가진 게 없고, 내가 아무리 볼품없고, 나는 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남이 대체하지 못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발견해내고 끌어내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지, 객관적인 천재라는 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천재가 들어있어요. 그 천재 중에 하나를 내가 끌어낼 때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그걸 끌어내지 못할 때 실패하는 것이 남과 나를 비교해서 천재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 능력이 있는데, 참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그림이 나오죠. 이 세상에 수많은 놀라움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진 많은 놀라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 스스로가 훨씬 지혜롭고 강인한 존재들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물리학자나 유태인의 사고방식처럼 좀 비판적인 자세와 태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고전을 읽고 교양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년에게 내일을 여는 가장 큰 무기는 스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 젊음도 아니고, 사실은 바로 정말 책 속에 길이 있고 여러 가지 현대의 교양, 자원봉사랄까 환경보호랄까 기부랄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다 같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고전과 교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교육에서 정말 많은 걸 알았어요. 이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 다녀왔고요. 프랑스, 독일 어디 다 찍고, 중국의 사마천도 만나고, 공자님도 만나고,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고 하면서 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하는 자리가 됐었는데, 처음에 교육을 듣기 전에는 교양과 고전이라는 건 조금 뭔가 고지식한 것 같고 내 삶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일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되게 정보도 많고 변화도 많은 사회 속에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스스로가 좀 단단하게 서야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고 내 길을 찾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오늘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들이 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손님 위원님 어떠셨어요? 저 또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회이잖아요,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양, 그리고 그 고전, 그것도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빅데이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상황, 고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 또한 저의 고정관념의 균열을 계속 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두 분께서 워낙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또 다양한 생각을 좀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제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저는 듣다가 또 이제 연상이 됐거든요. 항상 좋은 시간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건데,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 말에 이런 말 있거든요. 이 불변으로 응만변이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곳으로서 모든 변화, 모든 만 가지 변화를 다 대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불변이 일종의 보전이나 교양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변화,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은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변화를 일일이 따라가려 하지 말고 차라리 보전으로서, 불변하는 보전으로서 충분히 망가지면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시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또 그런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악이 청년 인구들도 참 많은데요. 그 청년들을 잘 지지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글을 통해서 청년들이 내일을 조금 더 꿈꿀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의 교육이 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보전에서 길을 찾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